안녕하십니까. 14주차 비대면 수업 사회복지학개론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교정복지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더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장인 교정복지가 있는데요. 교정 및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복지 기본 원리, 교정복지의 실천 현장,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의 교정복지적 대책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정과 이제 교정복지 개념을 살펴보면요.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바르게 한다는 한자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정의 목적은 범법 행위로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퇴원 및 퇴소한 대상자의 반도덕성, 반사회성을 개선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재범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원조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형벌 제도는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으로부터 강제노동을 가하는 노역형으로 발전하였다가 참혹한 형벌을 가하는 응보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 이후 합리적 사고의 발달에 따라서 개인의 비행 또는 범법 행위 등을 응보나 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적 행위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회적, 심리적 여건들을 제거해줘야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제4회를 위한 환경 조절과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적 치료를 하고자 대된 것이 이른바 교정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사회 교정의 종류에는 시설 내에서 실시되는 것과 시설 외에서 실시되는 것이 있는데, 시설 내 교정은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한 후 교정 및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밖의 시설 외 교정에는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 및 직업보도, 후원의 방법으로 교정과 처우하는 보호관찰 제도나 사회봉사 명령 제도 등이 있습니다. 교정복지의 개념을 보면은 교정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 실천으로서 범죄인의 교화를 위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포괄적 활동을 의미하고 사회 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 청소년들의 재활갱생을 위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범법 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퇴원 및 퇴소된 수용자의 반도덕성, 반사회성을 자주로 극복하고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배양시켜 재범을 방지하여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 복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 활동을 의미합니다. 교정복지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제4회를 위한 환경 조절과 심리요법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치료하는 재활동을 의미합니다. 교정복지 기본원리를 보면은 교정복 기본원리는 인도주의적 사상에 기초하여 절대적 응보 사상에 따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고통 증대의 금지, 구금기관의 활용, 개선수단의 개별화, 사형 폐지, 고문의 금지 등 인간성의 존중과 인권의 보장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범죄 원인,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분류, 교정 처우, 사회복귀를 기본 구조로 삼고 처우의 과학화, 개별화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케 하려면 부자연한 환경 속에서 고립시키기보다는 일반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기능을 주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원리를 총괄하는 교정복지와 관련된 법률은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하는 법률, 미성년자 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정복지 실천 현장을 살펴보면 다음 같은데요.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면에서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수행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민간부에서는 법원이나 단체, 개인적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교정복 실천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수용시설로서 교도소, 보호감호소, 특수교도소, 보호시설로서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민간시설로서 한국법무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종교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보면 다음 같은데요.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그 특징, 성인범죄와는 달리 상해한 점이 많으며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른 변화적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처벌과 관용이라고 하는 모순되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범죄에 비해서 청소년 비행은 처우 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의 성패가 좌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처벌 위주의 행정보다는 관용의 입장에서
교정 및 교화의 목적을 두고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형량 중심의 처벌은 큰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범죄 역시 사회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정의를 보면은 비행의 개념은 광의로 규정하면 모든 반사회적 행동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소년 비행은 협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는 당국이 규정하는 기준에 위배되는 머리의 모양, 의복, 행동의 양상 등을 비행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행위가 소년 법정의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행 청소년 법률상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여기에는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둘째, 촉법 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범 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은 성격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으로부터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한 등의 사유로 장차 범죄할 우려가 있는 자를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불량행위 소년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끼견, 흉기소지, 부녀희롱, 흥행장 출입, 불량교우, 불순 이성교제, 불량 집단가입, 싸움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풍기불란한 자를 불량행위소년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요보소년은 비행소년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녀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요한 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도 행위 자체로 구별하지 않고 장차 범죄를 행할 우려성 여부에 따라서 타당성 있게 결정을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특성을 보면 첫째, 청소년 비행과 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행이나 범죄 동기가 1차적, 생리적, 신체적, 안전 욕구인 것에서 2차적, 쾌락적, 심미적, 사회적 욕구인 것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빈곤, 신체적 위협에서 비행을 저질렀지만 오늘날은 유흥비 마련, 잘못된 욕심, 슐세, 재미, 쾌락을 위한 비행과 범죄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행이나 범죄가 사회 여러 계층에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나는 점입니다. 즉 빈곤층의 청소년 비행자가 다른 사회 계층에 비해서 유별나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자의 저연령화 현상입니다. 최초의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랙 현상을 보이는데요. 즉 한 번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자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최근 소년 비행은 양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고 질적으로 조폭화, 집단화, 연소와 도시 집중화 등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 보호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을 보면 복합적이고 연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춰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비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즉 행위자의 특성이라는 면에서 비행의 개인적 요인으로서 유전, 인종, 신체적 특징, 퍼스널티, 성격, 정치 이상 등이며 상황이란 측면에서는 비행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정, 이웃과 친후, 교육, 대중매체, 경제적 조건 등과 관련된 조건을 가정생활과 그 배경, 생활 목표나 가치관, 성인에 대한 태도, 친구 간의 정서적 관계, 집단 소속 관계, 진학이나 학업의 중단, 직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의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을 보면 이 요인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이며 신체적, 정서적 요인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 동기는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난 행동의 결과로 표현되나 수많은 요인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복합성과 그 요인에 대한 파악의 곤란성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통 내부적 요소로서의 유전과 외부적 요소로서의 환경과 대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유전 측면인데요. 일찍 이탈리아의 정신학자 롬브루스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범죄자의 신체적 특성이 다각도로 규명되어 범죄자 인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인격 특성의 기조를 이루는 신체적 특징을 밝힘에 의한 것이고 범죄 원인 그 자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롬브루스는 생리적 범인, 즉 범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를 운영지어진다는 범죄 유전설을 주장하여 범죄 원인으로 환경을 무시하고 유전과 소재를 중요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윈이 영향을 받아 그는 범죄인들은 원신들과 많이 닮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내세우는데 이것은 그가 이태리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을 관찰함을 얻어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열등한 육체적, 정신적 유전 때문에 특정인들이 타고난 범죄인이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롬브르는 선천적 범죄인의 신체적 특징을 두개골이 작은 사람과 기형인 이가 고르지 못하는 사람, 아비마가 낮고 키가 큰 사람, 주먹이 지나치게 작은 사람들이었고 후톤도 범죄인은 대체로 정상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열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롬브르스의 타고난 범죄적인 개념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로 많은 죄수들을 관찰하고 롬브르스가 기술한 신체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로 이러한 연구들이 롬브르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914년 영국의 형무소 의사인 찰스 고링은 그가 연구한 3,000명의 죄수로부터 롬브르스의 타고난 범죄의 특징들이 그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빈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논박은 쌍생아에 대한 연구입니다. 모든 쌍생아는 그중 하나가 범죄자였을 경우 나머지 모든 쌍생아는 그중 하나가 범죄자였을 경우 나머지 다른 쌍생아에도 범죄형이 되어야 한다는 하고 이제 주장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서 장애, 비행 청소년들의 성격이나 심리적 경향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외향적이며 활발한 화를 잘 내며 반항적이고 의심이 많고 충동적이며 파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고 사회적 환경에 잘 정하려는 관심이 적으며 권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잘 받으면서도 복종심이 약하게 됩니다. 브루트의 조사에 의하면 비행자의 48.1%가 타고난 정서적 불안 상태이고 정상 청소년은 11.7%였으며 헤알리와 브루노의 연구 결과 비행소년 중 91%가 정서가 불안정한 데 비해서 정상 소년은 13%였습니다. 헤알리와 카르믹 그루액은 비행을 내적 긴장이나 정서적 갈등, 예컨대 불만, 상실감, 좌절감, 열등감, 소외감의 표현이라 하고 이것은 비행의 소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사회적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구적 요인인데요. 사회 구적 요인을 자연환경을 기초하여 인간 행동 양식을 직접 규제하는 관습, 전통, 제도, 규범 등 모든 문화유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년범죄는 인생 위기로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기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자기 주위의 타인을 통해서 범죄적 문화 양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라는 문화 전달 이론과 규범과의 일체감 악화에서 일탈행위의 원인을 찾는 아노미 이론, 그리고 이들 두 이론의 융합을 시도하는 하위 문화적 이론, 범죄의 인과적 분석보다는 형법을 비롯한 사회적 규칙성과 그 위반자들에 대한 사회 낙인 성격에 중점을 둔 사회 통제론 등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적 요인은 가족이나 교우관계, 학교생활, 매스컴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결정을 들 수 있는데요. 청소년 비행의 사회 구적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중 하나가 결손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으로 소년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손 가정은 구조적 결손 과정과 기능적 결손 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양친 또는 그 어느 하나의 편친이 없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사별이나 결손혼, 별거, 유기, 실종, 도망, 수용 및 장기 부재로 인한 결혼관계가 분열되는 것을 말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양친이 생존하더라도 양친의 갈등, 방해 및 가정의 부도덕 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보장과 심적, 신체적으로 자녀 양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국 조사에 의하면 비행자 중 남자의 37%, 여자의 53%가 결손 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의 가정생활은 분열과 불화가 심하며 불안정합니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경우 정상 소년보다 유기, 이혼 등의 파손된 가정에서 성장한 예가 많습니다. 도덕 기준이 엄격하지 못하며 범죄 행위를 그대로 수행하게 될 때 부모들의 범죄 행동을 본받아 따라갑니다. 여기서 가정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으며 그룹 부부는 그들의 연구 결론에서 비행자의 가정은 전적으로 단결이 결여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도 동일시되어 부모의 전반적인 도덕 규범을 따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타인의 부모와 비교할 때 생기는 부자 간의 적대감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열망이나 기대감은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한 성취 기대에 대한 실패와 이해의 결여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적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족 외에서 보상받아야 할 때, 또는 가족 외부에서 새로운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려 할 때 청소년은 가출하게 되고, 나아가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결손 과정이 소년 비행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가정의 병리는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의 관건은 역시 가정에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청소년 문제 해결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중거 집단으로서의 교우 집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우 관계는 가정 환경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김정희는 비행 소년들 곁에는 건전하고도 정상된 친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 청소년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의식 속에는 교우 관계가 가장 다음으로 중요한 부문으로 조사 결과 나온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범죄는 대개 순간적이며 우발적인 성질의 범죄가 많고, 성인 범죄에 비해서 단독범보다는 집단적인 것이 많습니다. 즉, 같은 나이 또래와 어울려 다니며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비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 행동은 청소년의 집단에 관심을 두고 연구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행의 개별화보다는 집단화 경향이라는 특성은 교우 집단의 성격 여하에 따라서 비행의 요인이 됩니다. 중거 집단으로서의 교우 집단은 그들의 발달 특성도 그렇겠지만 아노미 현상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들의 욕구와 종족 간의 거리감 때문에 빚어지는 좌절감이나 상반된 가치체계의 혼란, 기대 수준의 부적절성은 정립된 안정된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반 사회로부터 일탈하거나 부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 그들 나름대로의 청소년 교우 집단의 문화 속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좌절의 연속이나 상승된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의 실패 경험들은 그들의 일탈 행동으로부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쾌감이나 성공감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교우 집단은 비행의 온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아노미 현상인데요. 학교생활의 부정은 대사회적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업 성적에 따라서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학교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심각한 가치위기 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더진 현상은 교육적 가치 혼란으로 교육 목표와 방향의 왜곡 현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 개방사회에서의 사회의 관계적 구조와 구문 개념 사이에 너무나 심한 괴리 현상을 향하게 합니다. 이러한 괴리에서 학교에서 낮은 학업 성적과 학교 생활의 부적응은 청소년 비행을 발생시키는데, 비행 청소년 집단이 무비행자 집단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무관심하거나 현저하게 싫어하는 태도가 높겠습니다. 학교를 이와 같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흥미가 없다는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사회와 산업사회의 비행 청소년과의 삼각관계는 복합적이며 사회 구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의 지나친 팽창과 그 욕구를 정당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 사이의 괴리 현상의 비행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주의 사회는 결과와 수단이나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니게 되어 청소년의 비행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기 행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목표와 그것을 달성한 수단으로서의 규범이 통합되지 않은 채 아노미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충동적이고 감각적 행동에 휩싸이게 되며 행동의 통제력을 상실한 채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계층 요인인데요. 비행은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빈곤은 그 자체보다도 빈곤에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에 의해서 비행이 유도됩니다. 여기서 빈곤은 물질적 자원만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기회, 의료 혜택의 기회 및 지위의 상향 이동의 기회 등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빈곤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취 동기, 자아 실현 등의 심리학적 차원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비행기 발생 요인으로서의 경제 요인은 우리 문화가 현대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청소년 비행의 교정복지형 대책인데요. 비행에 관련된 여러 조건들이 독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관련적으로 또는 역동적으로 비행 행동을 유발케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능한 빨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토록 하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후치료 대책인데요. 소년 경찰 제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소년 경찰의 전문화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의법 조치를 지향하고 가정이나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개별적 조치로 선도 역할을 수행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같은 총체적 경찰 활동의 일부로서나 일정의 관련으로 충분한 대책에 미치 못하므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습니다. 충분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가정, 학교, 사회 및 법집행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정으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년 일시 보호소, 소년 감별소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보호소는 일시 보호기간 중 소년의 가정 환경과 그의 능력 및 욕구를 조사하고 임상적 연구에 입각한 중요 자료를 모집하며 법원에 통보하여 적절한 교육적, 종교적,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이 소년시설에 병합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독립하여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년을 줄 수 있는데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득이 소년에 송치하여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소년들을 개과천선하게 하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행하던 보호 이상의 것, 즉 교육, 직업훈련, 오락 및 종교활동 등의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에서 완전히 일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또한 법적 구속이나 수용 위조에 살피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치료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보호관찰 제도인데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하에서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대책입니다. 보호관찰관은 전문직 훈련을 받은 사회복사로서 가정 및 사회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위에서 처벌 유죄에 살피 재결단한 방법으로 훈련과 지도, 보호와 후견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법무보호제도인데요. 소년에 태어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자활의 길을 주선케 하여 사회에서 재적응하게 하며 재범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원생의 약 40%가 재범에 휘말리는 상황은 이 제도의 긴급한 확립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수용 보호 및 관찰 보호를 더 구체화시켜야 하며 전문가들의 활용은 물론 국가의 보다 실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합니다. 특히 법무보호제도의 확충과 사업 내용의 충실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아 산업인력와의 이바지할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 대책인데요. 개인에 대한 관해입니다. 비행의 요인이 선천적인 성격의 특성에 기인하듯 환경이 소상이든 간에 비행을 실제로 저지른 사람은 개인 자신이기 때문에 비행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사전 보호 치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단에 대한 관여인데요. 청소년 비행의 대부분이 불량 집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시합니다. 학교 주변이나 어떤 특수 지역의 주변에는 문제성을 지닌 집단들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집단 지도와 오락 활동의 전개가 청소년 사회단체나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을 통한 관여입니다. 비행 요인의 태반이 가정 문제에 있으므로 가정을 통한 예방 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강화, 즉 부모 교육과 공적 부조 체제 수립, 문제 가족에 대한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학교를 통한 관여인데요. 학교에서의 부정은 비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면한 개인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교사는 물론 학교 카운셀링, 학교 사회복지사업 제도를 활용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간의 관계정을 통해서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종교를 통한 관여를 보면 청소년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들에게 건전한 교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내적 욕구를 발산하고 바람직한 생활 방식을 체험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찰을 통한 관여인데요. 경찰은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제1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활동 여하에 따라서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닌 유해 환경의 사전 단속, 비행 우범자들의 조기 발견이나 보호,
지역 내 청소년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락이나 협동 등으로 선도의 역할을 다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지역사회를 통한 관여인데, 첫째는 지역사회 조직화로 비행지역이나 집단 또는 비행문화, 비행윤리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총체적 노력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비행의 원인과 가능성이 그 지역 내에 있음이 밝혀지게 되면 주민 또는 지역단체 그리고 지역관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그 해결과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자원과의 연락 조정을 통해서 비행 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행동으로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이나 주민단체들은 청소년을 비행해로 유인케 하는 사회환경을 정하는 사회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지역 근접을 통한 예방으로, 이는 클리토드 쇼우에 의해서 개발된 예방적 접근 방법으로서 특정한 슬럼 지역사회 내 임금감, 상호 책임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전체 조건으로서는 지도력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돼야 하며 외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행의 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사회 자체가 그 자생적 지도자로서 내적 결합력의 개발 중에서 자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하는데, 첫째로 비행에 대한 예방적 정책, 즉 간접적 일반 정책과 둘째로는 비행에 대한 대책적 정책, 즉 직접적 정책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행에 대한 간접적 일반 정책은 비행행위 예방이나 대책은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제도적인 기능을 통해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비행의 예방적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단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경제적 보장제도, 교육제도나 정책, 고용제도, 보건 및 주택제도, 빈곤자들의 생활보장제도 및 상담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충적이며 부분적인 대책으로 한정돼 있어서 비행 예방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교육기회 박탈, 고용기회 상실로 좌절과 갈등에 사로잡혀 비행에 빠지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확립으로 이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 선결돼야 합니다. 특히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를 상실한 많은 청소년들을 산업 인력화하는 정책은 많은 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행에 대한 직접적 일반 정책은 제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소자에 대한 사법보호제도와 이들의 관여할 전문 요원제도가 매우 불안전한 상황 하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악순환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교정제도가 확립되어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의 성격이나 행동의 교정을 받아 그들이 재범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을 위해서 퇴소 후에도 충분한 갱생보호 혜택을 줘야 할 것입니다. 9번째, 법이나 법적 규제를 통한 관여입니다. 소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제한 조치에도 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유용장 출입 금지, 금주, 금연, 환각제 사용 금지 또는 도서, 잡지, 매스컴 등에 대한 제재는 비행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비행 청소년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 요인은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인간 교육을 통한 자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아의 정체감을 확립시켜주고 사회 속에서의 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삶,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심어줌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정복지 실장 현장에서의 교정목적 개입입니다. 교정복지는 교정의 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써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개인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둘러싼 사회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당연한 문제뿐만 아니라 재범 예방 차원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범죄나 비행이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여 사회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교정활동 현장에는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은 물론 교정 대상자들 상담, 훈련 및 교육을 위한 민간 또는 공공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각종 학교, 종교기관 및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과 다양한 복지회관과 시설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 교정복지사 개입할 활동 영역은 먼저 보호관찰과 관련한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환경개선 활동, 보호관찰 집행 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통신지도와 소환조사, 접촉지도, 범죄예방활동과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과정에서 교정복지사는 보호관찰 공무원을 보좌하거나 또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공단의 시설과 위탁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성인과 청소년들은 대개 직계 보호자가 없으므로 교정복지사는 이들의 재활에 필요한 자원을 평소 관계하고 있는 연결망을 활용하여 도울 수 있으며 교정복지사는
자몽사자 또는 후원자 또는 협력자로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간 처우의 집이 공적으로 확대하여 실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정 현장과 지역사회복지 간 협조로 복지 간의 사회복사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정복 실천은 교정복지의 실천장에서 교정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 나눈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고 교정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게 되고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정복지사가 교정복 실천 과정에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비행과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활동은 철저한 교정복 실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과 비행 및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정복 실천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정의 전 단계에서 사회복사의 역할을 검토해보고 우리나라 교정 현장에서 사회복사의 개입과 역할을 전망해보는 것은 교정복지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에 21장 산업복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산업복지 2에 산업복지의 태동 배경 및 특성, 산업복지의 이론, 산업복지 이념과 정책 방향, 청소년 비행의 교정복지적 대책 순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복지의 개념을 살펴보자 합니다. 산업복지라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명칭의 노동자로 대신하여 노동자의 평안히 잘 지낸 상태를 총칭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에게 건강, 안정, 조화, 번영 등이 보장되는 행복의 이상적 상태가 곧 산업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산업의 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를 산업복지를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전문적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이라는 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추구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복지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합니다. 이솝에는 개별기업 행하는 기업복지, 노동자가 행하는 노동자복지, 국가가 행하는 공공복지 등을 포함하여 노동자, 종업원의 생활수준 향상, 생활복지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개되는 활동을 산업복지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산업복지는 기업, 노동자, 국가 등을 중심체로 한 포괄적인 제도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제는 국가 또는 지방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 향상 등 생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반 시설 서비스 활동의 종합적이고도 통일적인 체계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외부 학자 박근은 통상 고용조직이나 노동조합 또는 이 양자의 후원의 직장 내외에서 근로자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의 실천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크루즈만은 경영이나 노동의 후원하에 피고용자나 노동조합을 돕기 위해서 노동조직이나 산업조직에 적법한 사회복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 사회복사를 활용하여 실시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산업복지는 산업사회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산업복지는 경영이나 노동의 후원 아래 이루어지고 둘째, 산업복지는 직장 내외 근로자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셋째, 산업복지는 전문 사회복사의 전문적인 사회사업의 실전 활동이며 넷째, 산업복지는 경영이나 노동, 이들의 양자의 연합적 후원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욕구 충족을 돕게 되며 마지막 산업복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실체는 전문 사회사업의 실천이며 사회복지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복지의 대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산업과 관계되어 생활하는 모든 인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보면은 각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가 속해 있는 집단과 조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접근할 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굴절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복지적 측면에 볼 때 인간은 노동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며 개인의 자아는 그가 종사하는 노동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규정이 됩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과 산업 현장은 사회복 핵심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으며 그 관점에 볼 때 인간은 상황 속에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구조적 틀 안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대상은 다양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속한 개인이 되기 때문에 산업사회에 속한 인간 그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사회복지사 역할을 해보면 다음 같은데요. 산업사회복지사는 미국에서도 신흥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기대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산업사회복지사는 주로 직업원조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사회복지사 제도인 직원원조 프로그램 서비스는 알코올 남용 상담, 정서 문제에 대한 상담, 가족 상담, 경력 상담과 교육, 신용대출 상담, 퇴직 후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복지사는 회사의 인간 자원 정책을 관리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 활동에 기여하며 단체 협약, 기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에 관해서 회사의 컨설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입법 활동을 분석하고 보건복지 급여 체계를 관리하며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복지 태동 배경 및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같은데요.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사회 구조가 노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 고용 혹은 충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높은 생산성의 실현과 임금의 재분배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사고나 장애 요인에 대한 대처 기제는 사회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복지 태동 배경 및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날 사회적 현상을 보자면 각종 산업 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다른 산업이 퇴보하게 되어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근로에 상당한 애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게 되고 노동자의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정체 실업의 누적, 임금 격차의 확대, 성숙하지 못한 노사 교섭, 사회보장의 낙후 등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점차 확대되어 감으로써 고용, 배분 질서의 합리화와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복지라는 것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물질적, 정치적 안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둘러싼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산업복지가 출연화된 배경을 보면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으나 좁혀서 보면 노동자에 대한 권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던 시기로서 외국의 경우 18세기 주로 노동자들의 자조 노력에 의해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서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70년대를 그 시기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농업화에서 산업화로 전환되는 시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노동에 대한 억압적 정책과 자본에 대한 지원 육성 정책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출주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바로 이 시기를 산업복지의 출현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주요 현상으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환경에 불만을 품고 고용자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슈에서 복지적 욕구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경제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복지는 직장을 중시로 실시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구성되며 노동자에게 직장에 대한 신뢰감과 성취감 증대 및 직장의 유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 권위주의 태도에 벗어나서 노동자의 인권을 주로 생각하는 노동자 복지 서비스를 통한 개인의 문제 해결을 도움으로써 과제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편한 상태에서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불편을 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산업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결국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노동력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업 존립 목적인 이윤 쪽에 보다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업복지 이론을 보면은 산업복지에서의 이론을 확인할 때는 산업복지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접근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산업조직에서의 이론적 노동자들을 둘러싼 가정, 소집단,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론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컨대 산업적 이론은 어떠한 몇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라 상당수의 조직 이론의 각각의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 조직에 대한 관점에서 산업 복지 이론을 살펴볼 경우 조직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 조직을 파악하고 있는데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구조와 환경을 살펴보는 이론, 관리 과정을 살펴보는 이론, 조직 내 인간을 살펴보는 이론,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을 살펴보는 이론 등 다양한 이론과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복지 이론을 정리해낸다는 것에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아직도 숱하게 쏟아나오는 조직론적 관점에서 산업복지 이론을 정의 내린다는 것은 산업복지 이론의 불명확성과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맥스웨버의 관료제 이념형의 조직 이론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카리스마적 권위에 따른 지도자 개인의 자질을 따지고 권위의 계층제, 규칙 체계와 조직의 합리성을 위한 고도의 능률적 체계가 드러나며 특정 영역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전문가 고용 등으로 최선의 지식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등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또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 및 동작 연구, 공부의 표준화, 과학관리법, 차별적 성과급 제도 등을 통해서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작업 능률의 향상과 관리 혁신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복지에 대한 이윤 창출에 저해되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상담제도의 도입, 감독기술의 개선, 노동자의 역할 재규정 및 확장,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노동자 참여 등으로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킨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복지제도의 비판을 주장하는 갈등론 등이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 과학적 관리 이론을 주장한 테일러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동작을 계산하여 합리성과 고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생산성 향상과 최고의 미덕으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업무는 최대한 분업화를 하고자 했으며 오로지 생산물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사람은 유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직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유치려 내야 하는데 이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직 간의 비공적 인간관계를 무시하였으며 인간을 기계적인 원리로 파악하여 단순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사회복지 개념화에서 볼 때 사회복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론인데요. 메이어가 주장한 인간관계론은 작업과 생산성 향상에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생산의 효율성은 인간의 능력이나 시간, 동작,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았습니다. 메이어는 인간관계론을 X이론과 Y이론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X이론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였으며 인간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려면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Y이론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부지런한 존재이며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있으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체계이론인데요. 체계이론은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이론의 통합적 형태로서 기업 구조를 여러 가지 하위 체계들로 구성된 복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관리 체계를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 하위 체계와 직원을 채용하거나 훈련하며 임금 및 보상 체계에 관여하는 유지 하위 체계, 조직의 외부 환경과 관련된 경제 하위 체계, 기획과 연구와 관련된 적응 하위 체계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체계는 이상 네 가지의 체계를 종합하여 조정하게 되며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체계별 갈등을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복지의 이념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차원을 보면은 복지 흐름은 무한 자본주의 전성기에 따른 연금, 실업보험 등의 실시 등으로 말미암은 정부의 개입 등을 통하여 태동합니다. 이후 대공황을 겪으며 복지의 수혜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임금, 의료보험, 공공부조, 가족수당 등의 적용 범위도 확대해갑니다. 60년대부터 70년 중반 일까지 번영과 생산 수준의 향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소수자 및 소외계층,
도시빈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공공부문에 의한 고용 창출이 증가되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3년 석유 위기로 서구 경제가 타격을 입음에 따라서 보수주의 부활과 함께 조세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공공부조, 사회보장, 정부 복지 지출 등의 축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또한 정책 차원인데요. 반집합주의를 근거로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가치로 한 자유개인주의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가의 권한이 커지는 걸 반대하고 복지 서비스가 개인의 의존성, 도덕적 해이, 무책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혜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게 되고 자녀적 복지 모형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안전망만을 추구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한적 개인주의에서는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산업사회의 사회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과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페이번주의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법 제정과 정부의 적정한 행동과 노력, 근로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서 복지 역할을 인정하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막스주의에서는 경제 불평등이 사회 모든 부분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가의 발전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봐서 복지를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 문화적 차원인데요. 메리 더글라스의 문화이론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정책과 제도 및 서비스 등은 사회적 역사성, 문화성, 가치 편향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글라스의 문화이론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규제, 집단 지향성에 따라서 운명주의적 삶의 방식, 계층주의적 삶의 방식, 평등주의적 삶의 방식,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삶의 방식은 산업조직 내에서의 노동자 활동 및 가치체계를 규정되는데 유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각의 조직이 문화적 편향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누리면 그것이 그 조직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은 또 다른 문화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의 혁신과 변화를 이뤄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적 차원에서 이야기들은 문화이론과 여타 산업이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기에 더 많은 연구와 합리적 근거들이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복지 정책입니다. 산업복 정책이란 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산업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형성하는 과정 혹은 사회기획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복지는 본래 대기업이 실시해오던 사회후생사업이 발전된 것인데 근래에는 노동자의 복지활동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공공단체 산업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사회적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0년, 70년대에 경제발전을 통해서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의 양적 증대 및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물적 풍요라는 순기능 이외에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욕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문제들, 즉 노동조건과 관련된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노동 문제들이 범국민적 관심사로 대두였으며 이에 정부는 산업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업복지, 노동복지의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산업복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복지 정책의 유형별 분류를 보면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공공산업복지는 산업복 정책의 최하의 개념으로서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및 서비스 체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이제 기업 차원에 보면 일반적 기업복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생활 문화의 향상 및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환경위생 등의 공적인 산업복지, 사용자가 이제 노동관리 일환을 실시하는 기업복지, 복리후생,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에 실시하는 자적인 복지활동, 즉 자주복지, 노동자복지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과 그 조직체인데요. 자주복지는 노동조합과 다른 연합체에서 행하는 복지활동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산업복 정책 유형을 보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산업복 정책은 현시호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국가, 공공단체 등이 직접 관장하는 노동보험, 노동보험 관련 사업, 퇴직금 공제제도에 따른 정책, 국가와 지방공동단체의 협력에 의한 산업복지에 따른 정책, 지방공공단체의 산업복지정책, 산업복지 조성 시책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2장 다문화복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복지의 대상, 다문화복지 현황, 다문화복지의 정책 순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다문화복지의 개념을 보면은 다문화라는 뜻은 많은 다자에 문화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으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단일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문화복지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자, 세터민, 즉 북한 이탈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복지 현황, 중앙부처에서는 다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및 체류관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및 고용,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 복지, 의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정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문화 복지 정책을 보면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신생아가 있는 이주 여성에게는 자녀 양육법과 육아와 가족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주민들에게 모국의 전통 문화를 향유하고 일정 부분 개성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교재, 교과서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이주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인 이중적인 국민성을 버리고 국민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별 세심한 관심과 학교교육, 적응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문화 자녀들만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장 동물복지인데요. 예, 개요,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의 실험,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순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동물복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동물이 미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동물복지라 합니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헌법상 동물권을 인정하고요. 로스 해리슨의 동물기계라는 책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베코프는 동물 권리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의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동물 간호사 제도가 이루어져서 1급, 2급, 3급으로 등분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 기본원칙에는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이며,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물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등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촉하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 및 관리 측면을 살펴보면요. 적정한 사용 및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 식품 불량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동물의 도살 방법인데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다음에 등록 절차인데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장에게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에 맹견의 관리인데요. 맹견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원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동물의 실험 부분인데요.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합니다. 동물 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하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합니다. 실험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 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 진정, 마취의 사용 등 수학적 방법에 따라서 고통을 덜어주게 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 실험 환자가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물 실험의 금지, 누구든지 유기동물 대상으로 실험,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의 금지, 누군지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 실험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에 동물의 실험 부분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축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동윤리위원회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동물실험 원칙에 맞게 지도감독,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해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환경 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벌칙조항인데요. 동물 학대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동물 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도박에 동물 이용하거나 시합, 복권 등의 상품으로 동물 재원 행위도 금지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행위 역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동물을 유기하면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200만원, 3차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가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이제 24장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목자 순서를 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 자원봉사의 필요성,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
자원봉사 관리 운영의 정보 사이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뜻을 가진 라틴의 블룬타스란 말은 자발적, 자주적, 임의적이라는 뜻의 자유의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라 부르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인간의 상실과 가정과 지역사회 해체에 대해서 공동사회를 기본으로 한 각자의 자유의지 혹은 자발정신의 발동으로 생기는 주체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한자인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남을 돕는다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 그리고 마음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무런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활동으로 특정인이 아닌 전 국민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데 더불어서 자신과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현대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을 보면 금전적인 보상 문제, 활동 영역, 자발성 문제에 대해서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최근엔 전통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서 강조의 무급성, 자발성, 사회복지 영역 위주의 개념을 벗어나 개인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주집단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선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100명 중 99명은 똑같이 남을 돕는 일, 선행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질문을 던지면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 혹은 시민의 책임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7살짜리 소녀는 피자를 약속 시간에 배달해 주는 것 같은 일이라고 기발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 단순히 남을 돕는 일 이외의 의미, 즉 책임의식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커튼 마터스 같은 청교도 지도자는 자원봉사를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반응하면 조지 럼니 같은 사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대가라는 말로써 민주사회에서의 시민 책임을 강조했고 조지 갤럽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최선의 희망, 조지 부시는 성공의 적도, 라이란 에델만은 삶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사업 사전에는 자원봉사자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혹은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사의 여러 조직에 대해서 주어진 여러가지 서비스를 하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을 자신이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서 직접적인 보상 없이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해서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무보소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 자원봉사협회에서는 자신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급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사회행동, 사회복지 문제에 관련된 자주집단 등에 무상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의 시간, 에너지를 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무급성의 강조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을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회행동, 자주집단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돌봄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넘어진 자를 돌보는 것이요. 우리가 아끼는 전통과 문화, 환경, 자연을 돌봄이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을 돌봄이요. 나를 걱정하며 사랑하는 돌봄이며 인류를 생각하는 돌봄입니다. 이런 모든 돌봄을 간단히 이타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남을 돕는 행위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는 우월감과 자원봉사는 내 이익을 희생해야 이뤄진다는 고정관념이 적기 쉽습니다. 나의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원봉사를 마음먹고 시작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우월감 때문에 받는 자의 마음 또한 아프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을 유일한 차원에서 편의에 의해서만 활동하는 것이 되어 그 효과가 반감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우월한 측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 부,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등하게 되는 평형장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일상사와 마찬가지로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 즉 시민으로서의 책임, 자유의 대가, 인간으로 당연한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면 혹은 그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작은 일을 생각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나의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자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몽사는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 활동과 그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고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해짐에 따라서 정부는 자원봉사를 국가적 제도적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랜 시도 끝에 2005년 8월 5일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정부 입법으로 제출되었고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행위로 첫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은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핵심 내용을 보면은 목적, 기본, 방향,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의 책무, 정시할 등 금지 및 다른 법률 관계,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학교 직장 내 자원봉사 활동 정의, 보상,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 보호,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국경유재산의 사용,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 설치 및 운영, 벌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보면은 개인적, 정치적, 생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남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특히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 어린이, 노약자, 병든자, 장애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 돕는 정부의 힘은 때로는 의지까지도 충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예산 부족, 인원 부족, 뒤늦은 문제의 발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심리적으로 여러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의식주, 안전, 친교를 넘어서 남에게서 인정받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자아봉사 또는 자선행위를 통해서 충족이 됩니다. 실제 오늘날 인간이 누린 삶의 조건은 사회 생태계와 자연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로 인해서 더할 나 없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극심한 구직난과 교통난, 열악한 주거와 교육 및 작업 환경, 높은 범죄율과 부정부패, 그로 인한 높은 불만과 불신, 산, 강, 바다, 물, 대기 등의 오염은 인간성 상실과 함께 생명체 또는 지구에 대한 총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에는 정부의 힘만은 부족하고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 기업의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고 공통된 목표인 생태계 재생에 시민 각자의 자발적인 노력, 즉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민간단체 직원의 60%가 무급 직원인 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동반자라 부를 만큼 자원봉사자의 영향은 막중합니다. 사회와 인간 개혁을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YMCA, YWCA, 생명전화, 사랑전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 보이스카우트, 복지관 등을 이들에서는 자원봉사 활용해서 다음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들이 다양한 재능과 열정에 힘입어 목적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합니다. 자원봉사들이 목적 사업 수행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과 해결 및 개선을 촉진합니다. 자원봉사들과 유급직원, 전문가 한 팀이 되어서 일함으로써 대인 서비스 요구를 보다 광범위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들의 활동을 민간단체들은 적은 예산을 양질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이타성을 줄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얻고자 미리 계산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타주의적 정신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이타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절대적인 이타성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활동 초창기에는 이타주의가 없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활동이 진행되면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타주의적 정신이 내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율성인데요. 자율성이란 운명이나 다른 개인, 집단, 조직에 의해서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금전적인 이득이나 대가 없이도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러한 활동이 타인의 강요나 억압에 예생해진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자 하는 자신의 자발적 의지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자몽사자의 자발적인 동기를 어떻게 조직해서 자몽사 활동으로 연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며 또한 법이나 제도적 장치가 이들의 자발성을 침해하지 않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무급성인데요. 자몽사 활동은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몽사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야간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몽사 활동 그 자체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보상이 자몽사 활동을 잘 유지되도록 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면 교통비나 식사비와 같은 최소한의 실비 지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아 실현성인데요. 자몽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이전까지 느끼지 못하였던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만족감, 성취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인격적 성장과 더불어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자몽사자가 이런 동기를 의식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항상 이런 동기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자아 실현성은 자문사 활동의 지속성과 만족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직성인데요. 현대사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문사 활동을 조직화,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문사 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에 맞는 자몽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한 뒤 적합한 곳에 배치하고 자몽사 관리 전문가로서 관리자를 하여금 관리 감독하게 함으로써 자몽사자 최대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네 번째 교육성인데요. 자몽사활동은 몸소 참가해서 얻는 체험학습과 동시에 복지교육이며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자몽사활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의 준비나 실천 과정에서 얼마나 교육적 효과를 얻었는가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과정성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이 일회성이나 일시적인 충동적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원봉사 활동이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도움의 활동이 아니라 도움을 매개로 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개인 활동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와 봉사 대상자 그리고 조정자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는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근본적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활동입니다. 변화는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사로서가 아니라 계획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지성인데요. 자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 향상과 관련이 되어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상부상조, 공동체 의식의 바탕을 둔 쌍방의 경험이며 상호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성 또는 연대성인데요.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이익이나 일적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고난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복지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은 복지성 또는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자발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복지성 또는 공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성 또는 일상성인데요. 자원봉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 활동하고 있는 때는 자원봉사자이지만 활동 현장을 떠나면 자원봉사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차를 타고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사랑의 화신처럼 행동하면서도 이웃 장애인의 어려움은 외면한 태도나 자기 집 앞 쓰레기통이 넘쳐 오물이 흐르는데 무관심한 태도는 자원봉사의 참된 모습이 아닐 겁니다. 다음은 개척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개별성, 창조성, 실험적인 노력 등을 발휘해서 사회복지 사업의 한계를 보완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관리 운영기관 정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보면은 표에 보는 것처럼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 사역기관, 환경단체, 공익민간단체, 성인 취미단체, 예술문화 스포츠단체, 노동조합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정치조직, 정당단체, 관공서, 청소단체, 기업, 재단 및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